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주제는 성경과 인류학.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그런 인종의 기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야펫이 이제 유럽인들의 선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야펫의 후손들을 이제 우리 그 세상에서 흔히 하는 인류학적으로는 코카서스 인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백인들의 역사적인 근원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들, 이제 함의 자손들이죠. 그 흑인들의 근원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인들, 우리가 동양인들이라 부르죠. 바로 이 셈의 후손들에 대한 근원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장은 오늘날 인종이나 민족의 기원, 역사적인 행보를 다루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제 대홍수가 일어났죠.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세 아들인 셈, 함, 야펫을 통해서 인류가 온 땅에 퍼지면서 민족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제 민족들의 이동도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새 6대륙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6대주라 얘기하는데, 사실 대륙을 얘기하면 크게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민족적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야펫, 백인은 유럽 쪽으로 향했고,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마지막으로 셈, 황인종은 아시아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종과 민족들이 오늘날 지구상에 여기서 거주하고 경계를 정해서 사는 거, 이 근원을 어디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잡다한 학문을 가서 찾는 거, 그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보고 믿으면 그 오늘날 지구상의 인종과 그 민족들의 그런 거주, 이동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코카서스인들, 유럽인들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거기 10장 1절부터 먼저 보세요. 자, 10장 1절.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펫의 후대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 야펫의 이 아들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원을 보기 전에 여러분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태운 방주를 에덴 지역을 형성하고 있던 삼각형 모양의 땅의 정점인 아라랏 산지 위에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기억해 보시면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이제 물로 이게 지구가 점점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서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자, 그곳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내렸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이 각각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각각 세 변을 따라서 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도는 제가 여러분 제가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대충 제가 이 표시를 좀 해드리면, 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냥 대충 할게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고 치면 지중해 위가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중해 위가 이제 유럽이고, 이 지중해 아래쪽 여기가 이제 나일강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쪽,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쪽, 여기가 이제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중해를 해가지고 여기에 바로 어떤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땅, 여기가. 자, 여기가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비옥한 초승달이에요. 제가 저번에 그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강의할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제가 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렇죠. 비옥한 초승달 해가지고 이렇게 초승달 돼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노아의 방주도 어떤 거예요? 여기에 선 거예요. 여기 아라랏 산에 딱 서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내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변을 따라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먼저 야펫 지금 이 선을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뭐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되는 거죠. 이 삼각형변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을 만약에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아프리카와 아시아.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경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모양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이 각자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은 이쪽 변으로 가서 여기 유럽에 야펫이 그의 후손들이 거주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변을 따라서 이 나일강 아프리카 쪽은 누가 간 거예요? 함이 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아시아 쪽은 누가 간 거예요? 셈이 간 거죠. 그러니까 아라랏 산에 방주가 섰는데 그 지점이 에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비옥한 삼각형 지대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 지대,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인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심오한 거 뭐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정중앙이 무슨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결국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삼각형 안에 여기 중심이 있죠. 이게 지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마음에 딱 염두에 두신 땅인 거예요, 여기가. 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냐고요. 이 온 지상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유대인 아니에요. 그 택함받은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왜 여기 정중앙에 주셨냐고요. 여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 팔레스타인 땅이 어떻게 보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다 가는 교차로예요, 일종의. 예. 중심이라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삼각형 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나일강 쪽으로 해서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 그리스 있는 쪽, 그냥 유럽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페르시아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빌론, 그 뒤에 이제 동아시아, 그쵸?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노아와 세 아들들, 방주 홍수가 끝나고 내렸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아들들 태어났고 그들이 이동할 때 각자 이 한 변을 따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변을 따라서. 네. 이동해서 번성한 거죠. 그런데 그 중앙은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있을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에덴 지역에서부터 다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계속. 중심이었다 그래요. 중심.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괄호 1번 보시면 이 삼각형의 왼쪽 변을 아래로 연장하면 아프리카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왼쪽 변이 아래로 내려가면 노아의 세 자녀 중에 함이 그 방향을 따라 내려가서 아프리카 대륙을 차지했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흑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오른쪽 변을 아래로 연장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나뉘게 된다 이거죠. 오른쪽 변을 위로 연장하면 아시아와 유럽이 나뉘게 된다. 아까 제가 오른쪽 변을 위로 가면 아시아, 유럽, 아래로 가면 아프리카, 아시아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야펫은 위로 연장된 오른쪽 변을 경계로 하여 북쪽과 북서쪽인 유럽을 차지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셈은 오른쪽 변 위아래를 경계로 하여 동쪽과 동남쪽인 아시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거죠. 괄호 3번. 그런데 실로 놀라운 사실은 이 삼각형의 정중앙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이다 이거죠.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경계는 이집트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정확히 삼각형 그 있죠.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 구획이다라는 거죠. 이 땅이고 지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환의 두 번째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야펫의 아들들에 대한 어떤 계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0장 2절을 보세요. 거기 10장 2절을 보면
자, 야펫의 아들들은 고멜과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색과 티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크나스와 리팟과 토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샤와 타시스와 키팀과 도다님이라. 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환을 보세요. 두 번째, 이들은 인종학적으로 코카서스 인종에 해당한다 이거죠. 코카서스 인종. 그러니까 백인종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스쿠디아인, 쿠르드인, 키프로스인, 그리스인, 이탈리아인, 아르메니아인, 독일인, 슬라브인, 불가리아인, 크리미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스쿠디안이라고 얘기할 때는 러시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 자, 그래서 완전히 보면 다 유럽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게 어느 인종인지를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고멜이 있고 그 아들들이 아스크나스와 리팟과 토갈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멜은 히브리어로 완성을 뜻합니다. 에스겔 38장 6절을 참조해 보면 이제 히브리어 완성인데, 이 고멜은 우리가 에스겔 제가 지금 최근에 강의했잖아요. 독일과 연관이 많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독일 북부 지역의 심브리족, 또 웨일즈 지방의 시무리족은 이 고멜로부터 유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기서 고멜이라고 말했을 때는 독일과 연관을 많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멜족은 이민 초기에는 주로 흑해 남부 지역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흑해 남부 지역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후일날 이주를 했는데, 어디로 이주했냐면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로 이렇게 이주를 했고, 훗날 중세 유럽의 프랑크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펫의 그 아들 중에 지금 먼저 나온 고멜, 이 고멜이 독일과 웨일즈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했던 자들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로도 이주해서 이렇게 번성해서 그렇게 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고멜의 아들들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아스크나스. 유대 주석가들에 따르면 오늘날의 독일인의 조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이건 연상할 수 있죠. 아까 고멜도 독일 지방과 연관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멜의 아들이 또 아스크나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스크나스가 이 유대 주석가들은 독일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학자들은 그의 후손들을 비투니아와 프러시아 근처까지 추적한다라는 거죠. 프러시아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오늘날의 터키 그 부근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터키라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시아 쪽으로 포함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 지정학적으로 터키는 유럽에 속하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아스크나스가 이제 다른 학자들에 따르면 이 터키까지 이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이주를 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확히 뭐 몇 년 전에 어떻게 갔다 우리 정확히 몰라요. 그냥 성경에는 이런 기록만 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또 이렇게 총합해서 살펴볼 때 이것이 적합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리팟. 이들은 중세 시대에 슬라브, 불가리아, 롬바즈, 크로아티아 종족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리팟.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도는 자세히 몰라도 연상을 해보세요. 유럽의 크로아티아 종족, 리팟이 바로 여기서 기인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BC 2300년경 아라랏 산의 서쪽 능선을 따라 이주해서 BC 2200년경 터키 북부를 통과하여 BC 2000년경 카파티안 산맥을 넘어서 발칸반도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발칸반도 표시 잘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발칸반도 그 부근에 거기에 사는 그 민족들, 그 민족들의 기원이 어떻게 보면 리팟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토갈마. 3번의 토갈마 보시면 카스피해 근처에 모스키들 지역 근처. 여러분 모스키라고 하면 그냥 모스크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스키들 지역 근처인 아르메니아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의 선조라고
추정이 된다 이거죠. 이들의 주거지는 크리미아 반도다라는 거죠. 예, 크림 반도. 정말 들어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토갈마의 오늘날 후손들은 바로 그 크림 반도 부근 거기에 거주하는 그러한 종족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고멜의 이 세 아들들까지 대략 이제 거주하는 지역을 알겠죠, 그렇죠? 독일을 위시로 해서 발칸반도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선조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을 보세요. 자, 괄호 2번에 마곡. 자, 여러분 마곡하면 많이 떠오르죠? 곡과 마곡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는 뜻을 갖는 어근에서 유래한 이름이요. 고멜의 가족이 떠난 후 흑해 주변에 머물렀을 스키타의 산악지대의 부족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마곡하면 항상 어디를 생각하면 돼요? 흑해 주변. 흑해 주변이 바로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에 있는 나라죠. 바로 흑해 주변을 떠올리면 됩니다. 마곡의 여러 후손들은 후일 북쪽으로 이주해서 어디에 정착했다고요? 우크라이나 지방에 정착했고 러시아 남부 지역에 거주했을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마곡도 여러 후손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각자 이주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 남부 쪽까지 이렇게 거주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 그렇게 본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마곡의 후손들끼리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원래 우리 하나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 이거고 우크라이나 싫다, 독립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곡의 후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마대. 또 2절에 야펫의 아들에는 마대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그래서 그의 후손은 카스피의 부근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후일 돈강과 볼가강 쪽으로 이주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여러분이 돈강이라는 게 좀 생소할 텐데 모스크바 있죠. 모스크바 남동쪽에 이 톨라라는 지역 근처에서 발원해가지고 아조프해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러시아의 긴 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마대 후손들은 그 부근 쪽으로 이주해서 갔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죠. 또 볼가강은 유럽 러시아 중부를 흐르는 또 긴 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대의 후손들도 러시아 부근 쪽에 이렇게 카스피해 쪽에 거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오늘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대 후손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야완을 보겠습니다. 야완. 자, 우리 4절을 보면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샤와 타시스와 키팀과 도다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여러분 고멜을 봤죠. 고멜의 아들들은 독일과 발칸반도였고, 그렇죠? 마곡 마대는 러시아 흑해 부분이었고, 그러면 여기 야완은 어디 지역이겠어요? 당연히 유럽 약간 남쪽 지역이겠죠. 유럽의 남쪽이라면 어디겠어요?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그리스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야완의 후손들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야완은 히브리어로 부글거림 혹은 발효하는 이란 뜻을 가졌는데 초기에 그리스족이었던 이오니안족의 조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완하면 딱 누구를 떠올리면 돼요? 일단 그리스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라 하면 완전 어때요? 유럽의 남쪽이죠. 그렇죠? 그의 후손들이 아라랏에서 서쪽으로 이주하여 터키 서부, 트라스, 마케도니아 지역에 정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케도니아 많이 들어봤죠, 우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 유럽 이 남쪽에 거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엘리샤는 시칠리아 섬에 자리 잡은 이오니안족의 친족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기억하면 돼요? 시칠리아 섬을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타시스입니다. 타시스. 이탈리아 서부의 티르세니족, 스페인 타르테소족의 선조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타시스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욥이 도망간 것도 타시스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타시스라는 말이 많이 종종 나오는데, 타시스는 보통 이제 어느 나라로 다 이게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냐면은 스페인으로 얘기합니다. 스페인. 예.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는 타시스라는 나라는 스페인을 가리키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대다수가 다 그렇게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정확히 모르니까 스페인 쪽이다 그러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무리가 아닌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야완을 얘기할 때 그리스족이 나왔잖아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어때요? 유럽의 남부지방이라고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야완의 아들들은 유럽의 남부 쪽에서 정착해서 거기서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해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3번 보세요. 키팀. 키팀도 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키프로스에 거주하는 종족들의 선조로서 이탈리아 동부해안과 그리스 서부해안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라는 거죠. 키팀. 예. 민수기 24장 24절에도 그게 나오니까 여러분 참조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도다님. 그리스의 다르디니안족 혹은 트로이족이며 남부 이탈리아의 다우니만족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완과 그 아들들은 여러분이 어느 지역 분포를 보면 되겠어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을 주로 보시면 되겠죠. 이 부근에 야완의 아들들이 살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결국 야완과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 터키, 시칠리아 섬,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키프로스 섬, 키프로라는 것은 뭐 키팀이나 쿠프로를 가리키고 지중해 여러 섬들에 정착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야완의 아들들까지 봤고요. 이제 괄호 5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야펫의 또 하나의 아들인 투발입니다. 투발. 괄호 5번에 보면 자, 투발이란 단어는 불경스러운 혹은 신성모독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발이라는 인물은 어느 지역과 연관이 있냐? 러시아의 토불스키입니다. 러시아의 토불스키. 토불스크. 우리 지금 에스겔 공부할 때 그 곡이 뭐라고 해요? 메색과 투발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러시아를 통치자를 가리키는 곡이 메색과 투발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발이 러시아의 토불스크, 그 다음에 메색은 모스크바 이렇게 알려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발은 토불스크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투발은 아르메니아 거주자들로 확인되었고 오늘날의 터키에 정착했다가 코카서스 산맥을 통과하여 위쪽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름을 다 외우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런 걸 알 필요 없는데 연관성을 보라는 거예요. 연관성을. 지금 투발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터키에도 정착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투발이 오늘날 러시아의 토불스크와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투발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러시아와 터키에 각각 거주했던 거예요. 그 말인즉 오늘날 러시아와 터키는 나름대로 유대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터키가 아직까지는 친미 국가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동맹을 맺은 국가지만 사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터키하고 러시아는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유대적인 연관성은 더 터키가 러시아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에서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 들어와야 돼요? 터키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터키가 자기네 나라를 통과하도록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 정세로 볼 때는 야, 설마 터키가 어떻게 다른 나라 대군을 이렇게 통과시키겠냐? 이해가 어렵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이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0장에서도 러시아와 터키의 연관성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을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계보를 볼 때 또 이런 연관성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보를 그냥 무조건 막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런 걸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괄호 6번 보세요. 밑에
메색. 자,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죠? 에스겔 38장의 곡을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메색과 투발 왕이라고 그랬죠. 메색은 러시아의 모스크바, 아르메니아 북부 지역, 여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스키들 있잖아요. 모스키들. 모스키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메색의 후손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아르메니아 북부 모스키들, 바로 이들이 지금 모스크바 아르메니아 북부에 거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7번 티라스. 히브리어로 엄격한을 뜻하는데 이거죠. 트라시아의 거주민들이 티라스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들은 타우루스 산맥 흑해 부근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금 야펫의 아들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펫의 아들들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투발, 메색, 티라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멜의 아들과 야완의 아들들까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다 무슨 누구의 후손이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다 무조건 외우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대신 뭐냐면 지역적인 연관성만 가지라 이거죠. 고멜은 독일 북부 지역과 연관이 있구나. 고멜은. 그렇죠. 그리고 이 고멜의 아들들 아스크나스는 이제 독일 사람의 조상이다. 그 다음에 리파 토갈마, 바로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르메니아 크로아티아 종족이다. 그러니까 독일과 크로아티아 이 부근에 산 사람들이 고멜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곡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흑해 주변 거기에 사는 후손들 우크라이나 이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대도 역시 모스크바 쪽에 있는 강 부근 그쪽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야완은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이러한 지역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투발과 메색은 다 모스크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략 정확히는 몰라도 지도상으로는 대략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해서 번성했는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장 5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이 야펫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눈에 띄는 표현이 뭐냐면 이방이란 말이 나와요. 이방. 지금 이방이란 말을 어느 민족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야펫의 족속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5절까지는 야펫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펫의 족속들을 지금 이방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코카서스인들, 유럽인들이 지금 이방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용어는 신약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다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방인과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창세기에서는 지금 어느 족속에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야펫 족속에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섬들이란 말이 나오죠. 또 5절에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섬들이란 말이 쓰였다는 거는 바다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다.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었죠. 바다 하면은 우리가 저 기품을 얘기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바다 얘기하면 주로 어디를 많이 생각하라 했어요? 지중해를 많이 생각하죠. 지중해. 예. 갈릴리 바다도 되지만 사실 그 다니엘이도 그렇고 이렇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할 때 바로 우린 지중해를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어때요? 이 섬들이라 했을 때는 지중해와 연관된 섬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섬들은 지중해와 연관된 섬들이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크레테, 로도, 키프로스, 말타, 시칠리아, 코르시카, 마요르카 이러한 섬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지중해와 연관된 여러 섬들로서 자, 여기만 포함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유럽에 또 섬나라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 영국과 아일랜드.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야펫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곧 어느 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유럽 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중해와 연관된 여러 섬들뿐만 아니라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까지 아우르니까 유럽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야펫의 후손들이 결국 거기서 흩어져서 거주한 지역이다, 대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영토에서 자, 이제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나뉘었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자, 야펫의 후손들을 일단 우리가 이방이라고 아까 칭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야펫의 후손들이 지중해와 연관된 그런 섬들, 그렇죠? 나아가서 유럽 지역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펫만 설명했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에 의해서 민족이 각각 어떻게 됐대요? 나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민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나뉘어졌어요. 분리가 된 거예요. 자, 민족들이 분리가 됐는데 뭐에 따라서요? 방언에 따라서. 방언이 뭡니까? 언어, 외국어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방언 얘기할 때도 외국어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펫의 후손들이 이렇게 유럽 지역에 모여 있지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 민족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방언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나눠지고, 또 성향에 따라서 나눠지고, 대륙에 따라서. 자, 우리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야펫 후손들을 이렇게 이 지역의 대륙에 산다고 얘기해 놓고 나뉘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뉘어진 거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강제로 분리해서 나눠지겠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0장 5절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거기 추가해 놓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야펫의 후손들이 유럽 지역에 머물러 살지만 이들이 한꺼번에 한 곳에 모이게 하지 않고 나뉘겠다라는 거죠. 민족에 따라서, 방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누겠다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일한 인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종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연합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눠서 분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는 함과 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아시아계 사람이라 해서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혼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럽인이라 해서, 백인이라 해서, 같은 인종이라 해서 하나로 혼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때요? 같은 인종이라도 민족들마다 땅과 방언에 따라서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보세요. 교환의 세 번째. 이 구절에 따르면 인종들은 결코 동일하거나 혼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작금의 세상은 바벨탑 사건 때처럼 인종과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죠. 바벨탑 사건은 옛날에 그냥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어때요? 인간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계속 쌓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나누시고 흩어지라 했는데 자꾸 인간들 어떤 거예요?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사상이 소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인종 통합인 거죠. 야, 무슨 백인과 흑인을 뭘 나누냐? 무슨 뭐 황인종, 뭐 백인종 이런 게 뭐가 있냐? 그냥 우린 다 한 인간이다. 똑같다. 이렇게 인종 통합을 세상은 그렇게 주창을 하죠. 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누신
인종의 특성,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수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하나 되는 게 뭐가 어때서? 그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민족들에 의해서 족속에 따라 방언에 따라 나누셨다라는 거죠. 왜? 절대로 혼합하거나 일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지만 각 인간마다의 개성과 또 성향은 어때요? 다르죠, 완전히. 똑같은 인종이라 해도 어때요? 다르다고요. 네. 하물며 다른 인종이면 여러분 그게 통합이 될 수 있겠어요? 혼합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분리의 원칙을 인간들이 그걸 무너뜨리려는 거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셈과 함과 야펫의 후손들은 저마다의 인종적인 특성이 남다르기 때문에 인종이나 또는 민족 간의 일치와 통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합을 원하셨다면요, 야펫의 이런 아들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나누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야펫의 아들들은 저기가 살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야펫의 아들들 가운데서 어떤 거예요? 나눈 거예요. 고멜과 마곡, 마대, 야완, 투발, 메색 다 나누고, 또 고멜의 아들들 중에서도 또 나누고, 야완의 아들들 중에서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같은 인종, 같은 조상에 나왔다 해도 다르다라는 걸 다르게 해놓았기 때문에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해놔서 나눈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친다고 해서 똑같아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관해보면 인종들 간에 서로 경멸하고 대적하는 성향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다 체크해보라 이거예요. 인종들, 그 민족들 가운데 한 번도 완전하게 일치된 민족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어때요? 자기 민족이 아니면 경멸하는 성향, 그런 게 또 깔보는 성향, 심지어는 적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동양인들 예를 들어 본다면 중국과 일본 같은 그런 동양인들은요, 이 야펫의 후손들 백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외국 마귀라 불렀어요. 외국 마귀. 그리고 아프리카 종족들에게는 이 백인종들은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예. 또 이들은 미주 대륙의 인디안들에 의해서 창백한 얼굴이라 불렸다고. 백인들을 보면 인디안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거는 병자다, 병자. 얼굴이 아주 하얘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끊임없이 싸웠다고요. 특히 야펫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야펫 족속은 싸움을 굉장히 즐긴다고요, 이 사람들은. 예. 자, 그래서 완전히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양인들도 어떨까요? 여러분, 야펫의 후손인 백인종들은 그러면 아시아계 사람이나 흑인들을 존중했을까요? 아니죠. 무시해버렸죠.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야펫 족속들은요, 아시아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을 갖다 카이크, 이렇게 유대인 놈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호칭을 불렀고, 중국인을 갖다가 칭스, 이렇게 차이니스인데도 막 칭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수라고 해가지고 중동 지역의 피부색이 짙은 외국인을 그렇게 깔보아 이렇게 호칭을 불렀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어때요? 흑인들을 갖다가 막 깜댕이 이렇게 부른잖아요. 이게 경멸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인종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우리가 뭐 백인을 갖다가 저기 코쟁이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경멸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그러면 백인들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는 노랭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멸시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함족 출신들을 뭐라고 부르냐? 정글 버니스, 흑인이다. 그 다음에 뭐 삼버스 또는 니그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니그로란 말 쓰면 그 인종차별로 이렇게 지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니그로란 말 못 써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겐 아메리칸 이렇게 불러야 돼요. 미국의 흑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그런 거를 막 경멸하는 거죠. 그런 걸 인종차별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몰아간다 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성향은 저마다 달라서 자기와 다른 사람은 기본적으로 깔보는 성향이 다 있다고요. 누구나. 가까운 예로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분 뭐 동남아 사람 뭐 이렇게 존중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다 그럼 자기네 민족의 우월성을 다 누구나 주장하려고 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요 이렇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족에 따라 족속에 따라 나눴다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혼합시킬 수 없다고요. 예. 자, 또 이 서양인들은 특히 동양인들과 흑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시도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식민지를 많이 삼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야펫은 특성상 확장해 나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침략과 전쟁으로 다른 민족과 영토를 지배해 왔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야펫 그 말할 때 확장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펫은 계속 증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확장해 가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땅과 민족을 침범해서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펫은 항상 뭐가 강하냐면 호전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은 특성상.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속담도 있잖아요. 비가 오면 인간은 체육관에서도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한 속담은 사실 야펫 족속에 굉장히 어울린다는 거죠. 예. 심지어는 야펫 족속들 간에도요 호전적인 성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백인인데도 자기네 백인들끼리도 어떤 거예요? 호전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그 이제 프랑스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그라고 불러요. 프로그. 개구리라고 불러요. 자기네끼리. 또 독일인, 프랑스인이 독일인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독일놈은 네 목을 밟든지 네 신발 핥든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경멸을 하고 굉장히 도발을 하는 거죠. 반대로 독일 사람은 프랑스 사람에게 이렇게 또 얘기한대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남자, 여자, 그리고 프랑스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인은 남자, 여자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프랑스를. 독일과 프랑스는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예요. 또 폴란드 사람들 있죠.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인을 향해서 뭐라 하냐. 저기에 돼지 새끼들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요. 독일 사람은 이렇게 멍청한 아일랜드 사람보다 더 멍청한 사람은 똑똑한 스웨덴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요. 소련 사람, 이런 소련이 있죠. 옛날 러시아. 소련 사람은 뭔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요. 아, 그건 내게는 중국 이야기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깔보는 거죠. 동양이라고. 프랑스인은 읽기가 어려우면 이거 히브리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비꼬고, 헝가리 사람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뭐라고 했냐? 저건 터키 사람 설교구만. 그렇게 또 비꼬는 거죠. 독일 사람은 이해를 못하면 스페인어 하나? 이런 식으로. 스페인어 하니?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깔보고, 체코 사람은 헝가리 사람을 여드름과 같다고 이렇게 놀려요. 또 프랑스에서는 여드름 같은 걸 스페인 사람이라고도 불러요. 이탈리아 공중변소에 자기 이름을 써놓은 친구는 영국 사람일 것이라고 다 그래요. 아주 유치하죠, 그렇죠? 예. 스페인에서는 영국인을 위해 일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했더니 공짜로 일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영국 놈들은 어때요? 돈 받을 자격도 없는 놈들이다. 이제 이렇게 깔보는 것이죠. 오스트리아에서는 바퀴벌레를 스와비안이라 불러요. 독일 남부 사람인 스와비안이라고 얘기하고요. 독일에서는 프랑스놈, 폴란드에서는 프러시아 녀석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미국 사람들은 남미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좀 깔보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이 똑같은 약패 족속이라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같은 인종이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경멸한다고요. 서로가 서로 성향이 다르니까 일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쌤족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일치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을 갖다가 일본 쪽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이 붙어 있는데도, 같은 동양인인데도 어때요?
서로 일치 안 된다고요. 예. 근데 그런 인간들을 데리고 무슨 통합을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자, 그래서 여러분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인종들 간에는 결코 일치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거죠. 각 민족은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있으며 독특한 특징과 사고방식, 식생활, 의복, 가족의 풍습 및 전통, 독특한 표현 및 유머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일치할 수 있냐고요. 같은 동양인이라도 일치 안 된다고요. 자, 인간은 저마다 성향과 습관이 모두 다른 편이다, 다른 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인간들끼리 서로 일치하려고 통합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볼 때 그게 가당키 하겠어요? 자, 예를 든다면 독일 사람은 소금에 절인 양배추, 소세지, 그리고 맥주를 좋아하죠, 독일 사람들이. 근데 반면에 프랑스 사람은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이면 그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은 스파게티, 라자냐, 피자를 좋아하죠. 영국 사람은 베이컨, 달걀을 좋아하죠. 서로 어때요? 취향이 다르다고요. 예. 중국 사람들은 다리 달린 거는 책상 빼고 다 먹잖아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통합이라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청국장을 잘 먹지만 서양 사람들 청국장 하면 그냥 바로 오바이트 나온다고요. 즉각 못 먹어요.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통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괄호 5번 보세요. 자, 통합이 될 수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 인위적으로라도 통합을 시키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종의 특징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인종 통합을 어떻게든 시도하려고 한다 이거죠. 여기에 앞장서는 집단이 바로 누구예요? 유엔이에요, 유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각 민족마다 성향이나 모든 언어나 이런 게 틀린데 이 민족을 어떻게든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써먹는 게 뭐냐? 바로 이들과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겠지만 뭐예요? 음악이에요, 음악. 그래서 음악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종의 어떤 특징을 갖다가 허물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음악으로는 신나는 음악 나오면 서로 어때요? 알든 못 알아듣든 다 그냥 추잖아요, 춤은. 그렇죠. 예. 자,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연합과 통일을 위해서 다음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민족적 특징이 없는 뭘 만들어요? 혼혈 인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새 다문화가 이런 게 자꾸 장려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인종의 분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마귀가 이제 세상을 자꾸 하나로 모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인종적 특징이 있으면은 연합이 안 되니까 이거를 허물어뜨리려면 혼혈밖에 없다 이거죠. 혼혈밖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혼혈을, 이 다문화를 자꾸 이렇게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 와셨죠? 동그라미 2번. 모든 신조와 신앙을 총괄할 만큼 광범위한 포용력을 갖춘 하나의 종교를 수립해야 돼요. 이 종교를 수립하는데 앞장서는 집단이 바로 누구냐?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로마 카톨릭은 항상 목표가 뭐예요? 전 세계를 카톨릭의 품 안으로 다 끌어모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해도 돼요. 하느님 부처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와라 이거예요. 그냥 통일하자. 종교는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종의 특징을 갖다가 어느 정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거죠. 종교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강제적 통합과 교류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인종적 차이를 배우기 전에 통합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익히기 전부터 아예 통합으로 먼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 없다 이거죠. 그다음 동그라미 4번. 국제경찰을 둔다. 이번에 우리 핵심 강연회 때 강의 들었죠. 재림의 표적들 중에 하나가 국제경찰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상을 통제하는 강력한 경찰의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방 종교는 회원 확보를 위해서 산하 제한을 금지시키는 그 종교가 될 것이다. 이제 로마 카톨릭 지칭하는 거죠. 예, 너무 많이 애를 낳지 마라 이거죠. 왜? 통제가 어려우니까. 예. 동그라미 6번. 자, 이게 중요해요. 세계 통일을 위해서 이제 뭐가 사용될 거라고요? 음악이 사용될 것이다. 음악은 범세계적인 언어로 통용되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다니엘 3장을 기억하세요.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이 금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를 시켰잖아요. 바빌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때 느부갓네살이 사용한 게 뭐냐면 바로 음악이에요. 그래서 장차 모든 민족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음악으로서, 자 이제 어떤 음악이 그럼 인기를 얻을까요? 클래식? 아니죠. 예. 왜냐하면 아프리카 흑인들까지 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육감적이고 세속적인 아프리카 흑인 음악이 사탄 를 위해서 인기를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3장 15절 나오죠.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그랬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조건을 뭘 달아요? 형상에 경배하기 할 때 언제 하라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고 들리면 형상에 경배하라 이거죠. 카톨릭이들 개신교회도 어때요? 자기들 나름대로 경배와 찬양을 실컷 하고 종교생활 시작하죠. 음악. 그렇죠. 바로 음악은 이렇게 인종적인 어떤 차별, 특징, 이런 개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이처럼 세상은 바벨탑 사건 때처럼 인류가 하나로 모이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그죠? 그러나 사실 인간들이 모이면 하는 짓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서로 하나 되면 좋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좋겠죠. 마귀에겐 좋겠죠.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자, 그래서 거기 시편 2편 2절 3절 보세요.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거죠. 이 땅의 민족들 통치자들이 모이면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자 이거죠. 우리가 다 모여서 대적하고 우리가 높아지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에서 웃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괄호 7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누셨다 이거죠. 성경은 인종 통합이 아니라 엄연한 인종 간의 분리를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인종만이 아니라 민족들 간의 분리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의 음모를 펼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전쟁의 소문들, 서방 종교와 지배를 거부하는 셈족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분리시키실 것이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는 이 전쟁의 소문이 많잖아요. 전쟁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생기면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북한이 서로 이렇게 자꾸 대화하고 하나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자꾸 미사일 터뜨리고 도발하고 전쟁 일으키면 우리가 통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통합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마다 전쟁의 소문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아예 통합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으실 거다 이거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벨탑 사건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언어를 혼란시켜서 흐트러 버렸죠. 지금 계속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싸우게 하실 거다 이거죠. 분리시킬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괄호 8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풍조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합이나 일치가 아닌 분리를 실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별이에요. 성별. 우리는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우리 이 말씀 믿는 사람들이죠. 아, 이 세상에 경계 없습니다. 나라 민족 간의 경계 허물어졌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거고 우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다 나누시고 분리하셨다는 거죠.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들과 방언들에 따라서 철저하게 나누신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